안녕하세요. 김진욱 관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입 물품의 Made in China, Made in Italy, Made in USA 이런 표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산지 표시를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수입되는 물건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의무가 바로 원산지 표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할 때 세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 그럼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입 제재, 어떤 무역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 예를 들면 북한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나라의 물건들이 원산지를 탈바꿈을 시켜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산 어떤 물건을 수입 금지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물건을 해외로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오고 싶어도 다른 나라들이 북한 물건을 광물이라던가 이제 산림 자원 같은 거를 사가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다가 보내면서 야 이거 북한산이라고 하지 말고 너네 중국산, 너네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보내줘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입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물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 봉투에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산지 표시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화면에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시죠?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실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고시를 볼 거예요. 행정규칙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외무역 관리 규정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대외무역 관리 규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하나의 규칙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고시 때문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조부터 보이시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73조 부터 이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입 제품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국내 제작 상품까지도 이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원산지의 판정과 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75조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등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 물품은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수입 물품 중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품은 어디 있냐? 별표 8에 계기된 수입 물품이래요. 자, 그럼 이제 별표 8을 넘어가서 볼게요. 별표 8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HS별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HS 코드를 총 10자리를 쓰지만 내가 수입하는 물건의 HS 앞에 4자리를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입하는 물건의 HS 앞에 4자리를 봤더니 이 안에 내 HS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그 원산지 표시는 뭐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 포장, 용기 등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대요. 원칙은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건, 아까 우리가 봤던 별표 8에 있는 그 물건들은 해당 물품에, 그러니까 물품 자체에, 포장지 말고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어떤 최소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최소 포장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 포장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할 때 어떤 박스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밀봉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 소비자가 사가는 포장 단위가 최소 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볼펜을 5,000개를 수입을 하면서 1,000개씩 커다란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펜 이런 거를 A4 용지에다 붙였다. 그럼 원산지 표시를 그건 하지 않은 거다. 포장 박스에 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최소 포장이 아니라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어떤 운송 수단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자체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위의 최소 포장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물품 자체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너무 작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뭐 쌀 같은 거 수입을 하면서 곡류를 수입을 하면서 곡물 자체의 원산지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 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여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물건이 원산지 표시를 하면 크게 훼손이 되어 버린대요. 어떤 경우냐고 얘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당구공, 콘택트 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 회로 등 이렇게 이 원산지 표시가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하지 않고 최소 포장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그 물건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아니 이 물건은 하나에 50원짜리인데 원산지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당 50원을 달래요. 60원을 달래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한 거죠. 이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최소 포장에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원산지 표시 비용, 현품, 그러니까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했을 때에 얼마가 나올런지 그 비용 견적서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우리 여자들,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지만 검정색 고무줄 끈, 동그란 끈이 한 10만 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 한 20개씩, 30개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세관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에다가 이 원산지 표시 하나씩 이 10만 개가 넘는 고무줄 끈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건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 30개씩 되어 있는 묶음 단위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세관에서 거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최소 포장에 할 수 있는 경우, 비용이 과도한 경우,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해왔을 때 인정이 되는 거지, 어떤 규정을 위반한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 줄 수는 없다라고 거부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예시가 잘 나와 있죠.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예전에 뭐 카세트 테이프에 카세트 테이프라던가 CD 같은 것도 밀봉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죠. 이러한 경우에도 그 겉에 밀봉된 투명 비닐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입을 하는 게 원재료예요. 텀블러를 만들기 위한 실리콘 링, 텀블러 뚜껑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을 수입을 해요. 이 실리콘 링을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텀블러라고 하는 제조에 투입이 되는 그런 이제 원재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최소 포장에 해도 됩니다. 이 최소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 유저한테 판매하는 단위, 공장에 들어가니까 공장한테 뭐 한 카톤, 두 카톤 이렇게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공장에 판매하는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수입을 했어요. 김진욱이 수입을 했어.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요. 김진욱이 수입해서 저 이거 공장에다가 납품할 거라서 겉에 최소 포장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 채소처럼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에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렇게 7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추가적인 규정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1, 2, 3, 4, 5, 6, 7 이 안에서 최소 포장에 표시를 해도 된다, 아니다 를 이제 세관에서 보통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8번 규정을 들어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 최소 포장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세청장과 산통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8번 규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인데 몇몇 경우에는 포장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글자도 정해져 있죠. 한글이나 한자나 영문 이 세 가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는 안 됩니다.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1, 2, 3, 4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산지 한글로 국명 아니면 뭐 중국산, 중국제, 미국제 이렇게 하시거나 made in 차이나, product of China,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까지 적어놓고 어느 국가인지를 안 적으면 이거는 원산지 표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까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country of origin,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산지 표시는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딱 보고 원산지 표시를 딱 보고 아 이거 중국산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 적당한 크기의 활자 재료 표시를 해야 돼요. 뭐 몇 포인트 이상 하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규정에서 누가 봐도 눈을 탁 돌려서 봤을 때 바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글자의 크기는 실제 물건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기가 쉬운 곳. 우리가 예를 들어 가방을 샀는데요. 그 가방에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조그만한 주머니. 그 주머니의 저 끝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원산지를 찾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가방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원산지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주 무거운 가구인데요. 가구의 바닥면에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산지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물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원칙적인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몰딩,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특히나 천으로 만든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박음질, 봉제의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는 있어요. 인쇄, 등산,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품에 아예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넣어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특성상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탬핑을 한다던가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대요. 이 다만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세관에서도 뭐 부적합, 곤란, 훼손 우려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근거 서류를 달라고 하진 않고 좀 융통성 있게 스티커, 라벨, 꼬리표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드시 세관에서 수입 신고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라벨, 스티커, 꼬리표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없어요. 원칙은 이미 제조 단계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해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티커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스티커를 사용하신다면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게 물품 자체에, 포장 박스 말고 물품 자체에 하시는 게 보다 좀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산지는요, 국가명, 원래 진짜 우리가 바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국가명, 그러니까 뭐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국가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도 USA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United States of America죠. 이거를 줄여서 USA로 써도 돼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랜드를 스위스, 네덜란드를 홀란드로 이렇게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영국이죠. 이거를 UK 또는 GB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사실 말이 많았고 저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좀 질의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뭐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리퍼블릭이 붙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공항으로 수입된 건에 대해서 세관 담당자한테 근거 자료를 내밀어서 바로 원활하게 통관을 하기는 했지만 명확한 국가명이 아닌 이상에는 좀 미리 원산지 표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예외를 규정을 가볼게요. 자, 보시면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건의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아. 예를 들면은 USB 동그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지손톱만한 사이즈에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해오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조 표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주문을 할 때 뭐 OEM 같은 걸 할 때 내가 디자인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디자인드 인 코리아, 뭐 패션드 인 이태리 뭐 이런 걸 넣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조 표시 할 수 있다. 희소식이죠. 보조 표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물건이 아니라 이러한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원산지 표시하고 같이 병기해서 저 한가운데에는 디자인드 인 코리아 100번 크게 써놓고 저 한 구석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소심하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 같은 곳에 같이 나란히 적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국에서 주요 부분품의 어떤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한 혼합 물품, 중고 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조립 물품과 혼합 물품, 중고 물품의
이제 국명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77조에는 원산지 오인 의료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라던가 수입 후 단순 가공을 한 경우, 세트 물품인 경우, 용기인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산지 규정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도 너무 하기 싫은데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또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물건을 수입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요,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외국에서 돈 벌어오려고 하는 거지 우리 국내에서 유통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공짜로 받은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들이죠. 어떤 예시를 제가 들었었냐면, 실리콘 링을 수입을 하는데 텀블러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엔 최소 포장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와 비슷한 경우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는 제가 실리콘 링을 수입을 해서 공장에 납품을 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실수요자, 공장이 실제 실리콘 링을 수입을 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자체가 아예 면제. 내가 공장인데 생산하면서 실리콘 링 중국산인 거 알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되고요. 판매나 임대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것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연구개발용품, 그리고 견본품 및 수입 이미 된 물건의 하자 보수용 물품, 내가 어떤 물건, 기계를 혹은 가전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거기서 대량의 불량 부품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 또는 견본품인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된다. 근데 견본품 중에서도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진열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요. 견본품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할 수 있어요. 나는 견본으로 10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견본으로 30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모델별 수량이 5개 이상, 1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게 진짜 견본이 맞냐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마다 그냥 샘플이라는 스티커를 좀 붙여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냥 경유만 해서 가는 물건,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재수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거기서 실태 바이어가 물건 다시 보낸대요. 혹은 고장났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출된 후에 다시 재수입되는 물건도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물품이고,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그리고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러니까 해외 직구 물품, 이런 것들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수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있는 다른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우리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원산지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